다른 말로 한다면 그만큼 개인주의도 가장 행배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진짜 이런 수 있으면 돼. 이러면 내가 문제일까? 내가 더 푸시를 안 해서 이것들이 안 해오는 건가? 더 뭐라고 안 해서 그냥 숙제 안 해오는 거 그 얘기인 거지. 그냥 성향이 아니에요. 저희는 원래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이건 뭐야? 누구한테 길들여진 거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근데 티슈 있어? 가브를 했어. 근데 지금 같은 마음이면 겨울방학 못 버틴다. 왜? 그리고 겨울방학 못 버티면 인서울도 힘들다. 그게 올해 3학년 애들 일단 뭐 내가 내년에 3학년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러고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애들 나가다 떨어나갔거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약속논술 한다고 막 들어오고 내 대놓고 얘기했어. 왜 기어 들어와? 왜 학교를 겨우 이거밖에 안 해? 그렇게 나갔으면 제대로 하고 들어오던지. 중간에 들어오는 애는 이런 얘기하고 다시 들어왔어. 국어 수업 들어오지는 못했어. 저기 지금 없애긴 했는데 나중에 약속논술 들어온다는 건 인서울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내신도 포기하고 가천대 올해 내신 안 봤거든. 가천대 내신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애들 30대 넘어갔지. 특정까지 60대 넘어갔단 말이야. 작년에도 20대 한 28대 가까이 나왔는데 예비 2순위 다 떨어졌어. 예비 2도 1도 절반 넘게 떨어진 거. 그러니까 뭐라도 더 지켜놔야지 인서울에 더 근접하거나 이런 거지. 사실 인서울 학교가 30몇 개 되는데 거기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학교 많은데 뭐 이런 전국에 학교 많아요. 뭐 이거야? 천안 가까워요. KTX 좋아요. 뭐 이거야? 왜 이래 자꾸. 안 그래도 지금 뭐 용인 애들하고 등천 애들 맨날 그 짓거리 해갖고 이거 박아쳐먹고 지금 나중에 선생님 논술 다 떨어지면 재수때 할 때 봐요. 뭐 이런 짓거리나 하고 지금 그만두고 고3 애들 갖고 연락하지 말아서 그딴 소리 하고. 특히 일반 학원 일반들 본인이 알지? 긴장해. 일반은 다 원장님들 하실 거야 무조건. 근데 원장님하고 니네 수업을 안 해봐서 원장님 어떤지 모르잖아 잘. 그치? 별로 뭐라고 안 해. 그냥 숙제 안 해오면 얘네가 왜 안 되는지 하고 본인이 아파하는 사람이야. 본인이. 나도 그래 봤어. 저도 지금 이상한 거의 10년 차 하고 있는데 학교 못 가면 제대로 얘네 나중에 피해 다닌다니까. 개인이 왜 피해 다녀? 그 처음에 그 얘기했었지. 얘는 이렇게 여기 자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하고 연결된 거고 이미 64년이 이런 거고 이 겨울이라는 거는 상막하고 연결된 제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준다는 거는 여기서 개인화된 삶 자체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 뭐해? 각자 이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름이 나와버리고 하면 연대금이나 공동체 이루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각자 이름 얘기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까발리기 싫은 거거든. 누구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이름 얘기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글 속의 익명성인데 그건 결국 뭐야. 이미 이 당시에 개인화나 이런 것들이 커져서 정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회라는 거야. 그럼 지금은 더 하겠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에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 결말은 이렇게 끝나려면 뭐 해야 돼? 우울하게 끝내줘야 정상이지. 마지막에 세 명이 서로 막 연대하거나 따뜻하게 끝나거나 위로의 한마디 해준다거나 우리 다시 만나 이러면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이 안 넘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각자 다른 방 들어가고 각자 죽었을 때 어쩌라고 난 가야겠다 이러고 끝내는 거야. 그래야지 뭐 할 거니까? 이런 게 잘 보여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제에 볼 때 중요한 말 하나야. 인간소외.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야.
인간 소유란 말은 뭐 때문에 인간 소유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인 거지. 물질하고 인간 중에 이게 더 우선되니까 얘가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뭐 술값 있으면 따라오시던지요. 네 돈은 네가 내야지 왜 내가 내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그리고 진짜로 여기서 얘네들이 나야 어차피 그러니까 나 말고 여기 서술자의 나는 우리한테는 거짓말 안 하겠지만 아니 정말로 대학원생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명확하게는. 그리고 아저씨 자체도 정말로 부인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괴로운 건지 아니면 혼자 있어 외로운 게 괴로운 건지 이건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야. 왜? 나란 인물 자체가 나머지 인물들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여기 시점의 한계.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나 이런 시점들의 한계는 결국은 뭐냐면 전체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문제를 한 세트 정도만 풀어봐도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알아야 돼. 완벽하게. 그러지 않을 거면 이제 문제통에서 돌리는 거고. 근데 어차피 지문을 몇 번을 본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못 외우니까 문제통에서 돌리면서 이제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내년도 마찬가지야. 그게 모의고사 수능이든 또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야. 자, 줄거리 봐봐. 64년의 겨울밤. 시골 출신에서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구청병사에 근무하고 있는 25살 나. 그럼 딱 봐도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인물이야? 패배자. 이런 인물이잖아. 그리고 그냥 구청병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니까 평범한 소시민.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선술집에서 안을 만난다.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하고 이 안이란 관계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는 얘기잖아요. 우연한 만남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야? 연대성을 가질 수가 없는 애들인 거지. 곧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친구가 아니란 얘기지. 아는 부잣집 대학원생으로 나와 동갑내기입니다. 잘 생각해봐. 그럼 나하고 기본적으로 친할 수가 없는 사이잖아. 왜? 얘는 돈이 많고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친해져? 두 사람은 파리 꿈틀거리는 것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여기는 지금 줄거리로밖에 안 나오지만 생각해봐. 얘네들이 하는 이 파리의 꿈틀거림, 이게 도대체 이 우연한 만남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 우리 한번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정말 잘 꿈틀거리네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파리의 꿈틀거림이란 거는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되는 거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왜? 그냥 우연히 둘이 만난 거니까. 선술집은 보통 어떤 데냐면 의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선술집은 과거에 잠시 그냥 술을 마실 정도의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서서 마시는 술집. 서서 마신다는 거는 오랫동안 마시기 힘들다는 거잖아. 밑에 땅 같은 경우도 그냥 땅으로 돼 있어. 밑에 바닥 같은 경우. 그럼 겨울이나 이럴 때는 추우니까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집에 가자. 뭐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선술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두 사람이 여기서 오래 있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얘기 나오죠. 나와 아니면 난 선술집이란 사람들이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길가에 임시로 만드는 장소로 당시에 안정되지 못한 시대상을 암시한다. 물론 뒤에 안정되지 못한 시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임시적으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는 곳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그래야지 두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안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임도 얘기해주는 거야. 자, 이제 밑에 봐봐. 우리의 말투는 서로 존중해 가고 있었다. 그럼 존중해 간다는 게 둘이 친해진다 막 서로 막 우정이 두건데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좀씩 알아간다 정도가 되는 거야. 친밀 정도로 그렇게 푹 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존중이란 말 잘 생각해봐. 존중이란 말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때 둘이 어떤 말을 해? 동시에 말을 시작하고 번갈아 양보하고 나는 하고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근데 그 다음에 볼 때 존댓말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자체가 이렇게 존중하지만 반말 자체 안 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야. 연대성이 없는 거야. 거리감을 느끼는 거지. 거리감을 안 느끼는 친구라면 서로 반말 써야지 이제. 근데 말을 안 놓고 있잖아.
그런 걸 보여주는 거. 물론 실제 현실이야 존댓말 써 쓴다는 건 만약 부부나 뭐 친구끼리 존댓말 쓴다는 거는 거리감과 좀 거리가 갈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런 장치로도 나오는 거예요. 자, 서대문 근처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에 도토리가 내 시야 속으로 꼭 5번가 파란 불꽃을 튀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거 오늘 밤 7시 25분에 거길 지나가는 전차였습니다. 안영은 오늘 저녁에 서대문 근처에 살고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 있는 약 2cm가량의 손톱자국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근데 생각해봐. 한 사람이 서대문 근처에 살거나 다른 사람이 종로 2가 살거나 이게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어? 쉽게 가면 둘이 만나는데 저 수원 살아요? 저는 안양 살아요. 네.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대화 자체가 파편적이라는 거야. 뭔가 연결되기도 어렵고. 그건 김영이 만들어 놓은 자국이겠죠?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좋은 기억이 되지 못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히 간직해두는 편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 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나는 그 말을 그치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고개를 해버렸다. 왜? 굳이 반박을 하거나 이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우선 이래야는 그만하자 이러고 그냥 마는 거죠. 자,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그런데 왜 그가 이래야만 되는가? 안영이 부잣집이란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물론 소설 전체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로 증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왜? 내 입장에 볼 때는 이거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믿는 수밖에. 뭐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이런 거잖아. 자, 부동산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쯤 내면 부자가 아닐까요? 지금하고는 다르지. 지금 니네 집 3천만 원짜리 집 있냐? 제발 그런 집이 있었으면 나도 집 10채는 샀을 것 같아. 농담아니라. 하지만 없잖아. 그죠?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란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 지적거리며 지갑을 꺼냈다.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어요.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안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한 많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대학원생이고 돈이 많으면 왜 굳이 이런 선술집에 왔어?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본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는 좀 열등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이 추운 밤에 밤거리에 쏘며 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뭐 했어? 안 입으로 말을 돌렸지. 화제를 돌린 거야. 딱 할 말이 없으니까. 습관이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의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글쎄 밤거리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룻밤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게 내가 나온 진짜 이유야. 왜? 너무 답답하니까. 밤거리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난 김영이 왜 그런 질문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생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준혁아 이거 무슨 생자야? 이건 의미고 그치? 이거 무슨 생자야? 생 몰라 이거? 이 정도 몰라? 이건 살생자잖아 살생자.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밤거리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혼자 방에 벽을 보고 있을 때는 뭔가 할 일도 없고 그냥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방거리 나오면 뭐가 있어?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밤에 불도 켜져 있고 막 그러잖아. 좀 화려하고.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런 의미잖아. 그럴 수 있잖아. 아무도 없는데 집에 가만히 있고 그러면 뭔가 적적하고 조용하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뭐해? 그냥 TV라도 켜놓잖아. 음악을 켜놓거나 아니 유튜브라도 켜놓거나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뭔가 소리가 들리면 좀 나으니까. 그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어. 고등학교 때 혼자 안 살았으니까. 대학교 때까지 몰랐어. 대학교 졸업하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불 켜. TV 켜고. 혼자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해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지금 혼자는 아니니까. 자, 난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에 나옵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이유와 아니 나오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나야 정말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어서 나온 거지만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둘의 이유는 좀 다른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영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이 글쎄요는 뭐야?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거지. 공감이 될 수가 없지. 왜? 둘이 살아오는 경험들이 다르니까. 공감되는 게 이상한 거지. 나는 사물의 팀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좀. 점점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거잖아.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에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들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위가에 있는 빌딩 위의 벽돌수를 헤아리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심심해서 헤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안 돼. 각자 그냥 다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영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 말고요. 근데 실제로 기억 바로 앞에 우리 한번 그거나 찾아볼까요? 의미나 찾아볼까요? 이러지만 의미는 찾을 수 없죠.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녕의 대답이에요?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란 말이 나오니까 아 미안해요.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군요.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방거리 나온다고. 그니 이번에 목소리 낮춰 말했다. 김영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길이라는 거는 각자의 경험이나 환경을 얘기한 거지. 진짜 길을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살아왔는데 우연히 이 선술집에서 만났군요. 그냥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그니 이번에 쾌활한 말했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갑니다. 가끔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난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여관에 찾아든다든가 프로가 내게는 최고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화를 보면 이 대화를 둘이 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크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봤자 얘기할 수 있는 게 둘의 대화에 갖고 있는 특징은 의미가 없어.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부분까지 해서 둘의 대화의 특징이 있어. 이 둘의 대화의 특징은 각자가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하는데? 공감이 안 돼. 서로. 이게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건 다른 말은 뭐야?
의미도 떨어진다는 거지. 만약에 두 사람이 혹시나 이제 뭐 한 달씩 더 하고 여관에 가. 그럼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앞에 줄거리 보거나 뭐하거나 보면 서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잖아.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종로 2가가 어디야? 그 거기서 뭐 어떻게 찾을 거야, 사람은. 저 수원 살 거면 수원 와서 뭐 찾아볼 거야? 그런 거라고. 자, 그 오른쪽에 배경시 플러스는 그냥 보충으로 봐봐. 그 배경 플러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소설의 시대적 배경의 분위기. 64년은 한일 기본조약이 성립된 해이다. 정부가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군부 독재 정권은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 사태가 발생했다. 근데 계엄령이 뭐지? 그냥 계엄령이 뭐지? 그 의회가 일을 그 중단하고 군대가 이제 맞아요. 계엄령 자체는 말 그대로 군대가 기본적인 뭐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군부독재 정치가 결국 진행 못대로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시대였던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군부독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 저항도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찍어 누르니까 이런 거잖아. 저 봐봐, 저 회의감 느끼니까 좀 자고 있잖아. 말 깨워봐. 인생에 회의감 느끼고 자고 있잖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내 회의감은 아마 27살 때였던 것 같아. 8인가? 한 20군데 넣었는데 인턴으로 3군데에서 면접 보자고 그러고 일단 인턴으로 한번 면접 좀 봅시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그래. 난 50군데 넘게 썼는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이런 서로 무슨 우울한 얘기하고 있는데 만나서 요새도 우울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 같아. 너 선배 어때? 힘들지? 우리는 언제 됐을까? 이런 우울한 얘기를 지금 20년 지나도 하고 있으니까.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마. 니네 세대는 안 그러겠지. 니네 세대는 더 뭐 결혼하고 이럴 때 더 물어보겠지. 자산 얼마예요? 회사는 혹시 병은 의료 정보고 이런 거 미리 좀 더 드릴게요. 뭐 이러고 결혼하지 않을까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요새 연애 결혼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다. 차라리. 왜냐면 연애할 때하고 결혼은 또 다른 거니까 상황이. 오, 난 20년 늦게 되었으니 결혼 못할 뻔했네. 정말 연애 같은데. 자, 그래서 서울 1964년 겨울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되었으며 당시 아무런 시대 상황이 여과시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건 그냥 배경으로 둔 거야. 왜냐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여기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 즉 경제하고 연결된 것들이나 이런 걸 포인트 잡는 거지 정치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아. 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도 뭔가 억압받고 물질적으로 억압받는 나 같은 인간이, 여기서 이게 나 아니야, 이 소설 속에서 얘기한 나 같은 인간이 딱히 누구하고 연대하기 되게 힘들다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더구나 안 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박탈감 느낄 거니까 기본적으로. 왜냐면 60년대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이라는 거는 집에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니까. 지금도 대학원, 지금은 좀 다르잖아. 지금 대학원이 무슨 꼭 돈 때문에 못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죠? 다 가, 대학원. 돈 있으면 가라고. 그 얘기지. 일단 대학교부터 가고. 대학교 가야 대학원 갈 거 아니야. 대학교 가면 대학원 안 가고 싶을 텐데. 공부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봐도 고민하는데. 이런 게 제일 안 좋아. 대학원은 내가 볼 때 취지가 안 되니까 그냥 대학원에 가자. 이게 제일 안 좋아. 그 2년 동안 또 괴로울 거니까. 거기 안 가면 할수 있는 거. 자, 그래서 4번의 보기를 잠깐 봐봐. 그 235쪽에 4번의 보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그냥 뭔가 뿌듯한 느낌 때문에 밤마다 거리 나온다는 아내 말은
그가 탐색을 지속해왔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와 같은 탐색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나는 물론 안조차도 알지 못한다. 탐색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탐색에 대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정확한 어떤 거를 딱 보기 위한 목적이나 그걸 통해서 뭘 구현하는지를 나나 아니나 없다는 얘기야.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 이들이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구를 쏘다니다가 여관에 다시다고 다시기를 걷는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아니 여기서 말 그대로 밤에 쏘다니고 그리고 여관 가서 자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거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 쏘다니는데? 사람들 봐서 뭐 할 건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자, 236쪽. 자,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각기 계산. 그럼 이 각기 계산의 단순이게 뭔데? 개인화지. 지금의 우리가 친구들하고는 더치페이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 이거는 의도적인 더치페이니까. 왜? 서로 볼 사이 아니니까. 그리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이니까. 이런 거지. 자,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곁으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는 사내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옆에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이제 들어보고 있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었다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건 나의 모양? 추측이죠.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카바이트 등의 불꽃이 너풀거릴 때마다 머리 위와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였다. 내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딱 봐도 뭔가 가난한데 그걸 숨기고 있어 이거 안다는 거지. 원래 가난한 사람끼리 안다니까. 꼴찌는 꼴찌끼리 하고 1등 1등끼리 한다고 비슷한 거야. 느낌이. 그런 거라. 왜냐면 어느 정도 대화해보거나 어느 정도 딱 해보면 알잖아. 나와 같은 급인지 아닌지는. 그죠? 무서운데 갑자기. 대화해보면 알잖아.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척을 하는 사람과 부자인 척을 하는 사람과 진짜 부자는 대보면 경험을 실제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 거니까. 1등과 꼴등도 어찌 가냐고? 1등이면 풀 수 있어가 말하면 정말 풀어주겠지. 근데 꼴등은 풀 수 있어 다음에 점점점점. 아 오늘 왠지 안 풀리는데 아 끝이 안 지나가. 이런다고.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그렇잖아. 자, 그 다음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그 사내가 나나 안중에 어느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우리 쪽을 향하여 말을 걸어온 것이다. 사내에게 필요한 건 뭘까? 관심, 공감, 이거야. 사내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걸 잘라버렸잖아. 누가? 나하고 아니. 물론 아니 먼저 자른 거지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거야? 협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결국에는. 자,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 힘없는 음성을 했다. 왜? 혹시나 이 두 사람이 안 돼요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어다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나와 아는 잠깐 얼굴을 보고 마주나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뭐야?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 말의 의미는 인간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인간관계가 돈으로 엮였다는 얘기잖아. 네가 돈이 있으면 상관없어. 하지만 네가 돈이 없으면 안 돼. 그냥 물질적인 관계라는 얘기잖아. 나도 친구할게. 돈 있으면 친구할게. 돈 없으면 저리 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이런 게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에 되게 잘 나오죠. 나중에 이제 뭐 직장근대 이런 거 보면
끼리끼리 어느 정도 놀고 나머지 알아서 뭐하거나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모르겠고 그냥 드라마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자, 한계가 시전하고 안도 내 말이 이겼다. 왜? 내가 먼저 아줄 것만 있다면 점점점 뭐야? 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동의했는데 아니 이걸 굳이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야. 만약에 내가 안 돼요라고 했으면 안도 굳이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런 거야. 자,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내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나는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 않았다. 왜? 처음부터 예측한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리고 사내가 위에서 볼 때 좀 이상하잖아. 뭔가 쓸데없이 간절하고 뭔가 쓸데없이 눈시울도 빨갛고 뭔가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 아, 괜히 껴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딱 좋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미로 재미있게 놀게 된다는 것을 몇 번의 경험을 알고 있었지만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술자리를 가진다는 거는 뭔가 이 시간을 잘 때우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잖아. 서로 술자리에서 우울하거나 서로 술자리에서 뭐 반성하거나 서로 괴로우려고 이런 술자리 가진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면 차라리 술 안 마시는 게 낫지.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야. 왜냐면 그냥 우유 마시면 되고. 그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런 힘없는 몫에 끼어든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유난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왠지 유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근데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목적지가 없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선이잖아. 갈 데도 없고. 자, 전봇대에 붙은 약광고판에서는 예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라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물하고 있었고 소주 광고 곁에는 약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급하게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었고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은 한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휘날리어 거리의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고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미이 서비스 특별 영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에올의 광고지였다. 지금 이 A를 묶은 데를 잘 봐봐. A를 묶은 데를 보면 하나 보이는 게 있지. 뭐가 보여? 거지들이 있고 그 거지들 사람들 무시하고 있지. 이미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무시당하고 있는 거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앉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약광고판, 소주 광고 다 자본주의 연결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는 가끔 시험에 나올 때 이 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적 모습, 그 다음 물질적으로 무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여기가 두 가지를 보이는 거지. A를 보면 근대화돼 있지만 어떤 거야? 삭막해. 모든 사람들이 근대화를 다 누리지 못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곳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막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제지당하는 거지. 왜냐면 자본주의라는 게 굳이 클럽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제지당해 어차피 클럽에 근데 간 적도 없는데
학교 다닐 때. 난 대학교 때부터 맨날 포장마차밖에 안 다녔어. 클럽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딱 하나야. 옛날 형들하고 클럽 갔는데 막 검은 나무 입고 나와서 제지당했다니까? 검은 나무 왜 입고 와? 정혜씨처럼 꼭 앞에서 제지당했어. 안돼 아저씨들. 저는 괜찮은데 국내도 다 한대요. 클럽은 제발 검은 나무 입고 가지 마세요. 이런 느낌. 보시지 아마 얼굴에서 잘렸을 때. 어쨌든 그래서 A는 이게 특징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봐봐.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54분쯤 되었네요. 힘없는 아저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잠시 아니 대답했다. 저녁들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설 테니 같이 가겠어요? 힘없는 아저씨가 이번에 나와 하는 번갈아 보았다.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 하는 동시에 대답했다. 혼자서 하시죠. 거기 써있는 대로 뭐야? 기억의 의미는 이거잖아. 난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이 얘기는 뭐야? 이 기억의 의미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런 마음인 건데 실제로 뒤에서 얘기하는 혼자서 하시죠. 이 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기억을 차단하고 있는 거지. 인간관계의 반대를 보여주는 거야. 이제 그만 가지 당신. 이런 의미잖아. 자, 그만두겠습니다. 힘은 아저씨가 대답했다. 하세요. 따라가 드릴 테니까요. 아니만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처에 중국 요리집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아저씨는 또 한 번 간곡하게 우리에게 뭘 좀 들 것을 권했다. 하지만 또 한 번 사양했다. 그는 또 권했다. 아주 비싼 거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나는 그의 권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비싼 거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별해야지 다른 얘기 안 하겠지 이런 거야. 네, 사용하지 마시고. 그가 처음으로 힘있는 목소리에 말했다. 돈을 써버리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아내 얘기한 건 뭐냐면 호기심이야. 독자에게. 그러니까 주기에서 일부러 돈 얘기 먼저 하고 그거 관련된 아내 얘기, 아내 그 시제판 얘기를 뒤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오른쪽에 잠깐 봐봐. 오른쪽에 그래서 그 익명성에 관한 거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를 봐봐. 핵심 꼭꼭에 두 번째 점을 보면 이 얘기 나오죠. 인물들이 함께한 중국 요리집이라는 공간의 의미. 중국 요리집 안에 방이라는 작고 밀폐된 공간에서도 나하고 왕과 사내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하고 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는 사내에게 벗어나고 싶어하고 작가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단절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부각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절한 이유는 뭐야? 그래야지 이 식당에서의 모임이 빨리 끝날 거니까. 근데 뭘 자꾸 시키고 하면 집에 못 가잖아. 이 사람하고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사내는 혼자 있기 싫으니까 계속 뭔가 시킨가를 우리한테 건의하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39쪽은 좀 첨부할게요. 있을 텐데. 근데 너무 많이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써도 되지. 많이 써도 되지 모르지. 아니 그게 왜 있는 거야? 아 그래? 그 옛날에 많이 써도 한다고 된다고. 그 아니 그게 다른 책 사람을 사람을 원심 불리게 많이 써도 될지 몰라 다른애들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많이 써도 되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진짜 표현했다. 왠지 여기 하는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 진짜 이제 저 숫자 아닌 건 엄마들한테 다 보내고 있고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관심 없지. 지금은 관심 없겠지. 하지만 내년에도 관심 없을까? 그래, 네가 원하면 대학을 안 가도 되지 뭐. 그럴까?
위에는 꼭 수학 시험을 막 5개씩 들고 6개씩 들고 자꾸 사인해달라고 하고 내가 사인을 꼭 써놔. 너무 부러워. 20개 중에 6개 틀린 거 그렇지. 아니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틀리면 어떻게 중학교 가서 어떻게 발전의 따라하냐고. 여지가 있잖아요. 얘 이미 수학하고 4년째 다니고 있는 거라고. 중간에 소주한다고 수학권 바꿔버렸다고 내가. 그리고 저번 주에 학원에서 그거 하더라고. 1대1로 대면 간담회라고 내가 꼭 얘기했지. 계산 실수하면 반드시 지적해주세요. 내가 2학년 3학년 때 하루에 200문제씩 계산 문제 계속 시켰는데 지금도 시키니까 아빠 괜찮아. 뭐 옷을 이딴 거 배워온 거야? 그 하고 나서 자꾸 배 아프다고 얘기는 하고 아빠 학원 가는데 배가 아파. 이런 씨. 배가 왜 아파 갑자기 학원 가는데 집에서 멀쩡해. 거기서 죽어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거 아닌 거 같고. 자,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줘 좀. 숙제 좀 해주세요. 좀 들어줘. 아 힘들어. 나도 수원대 같은데 안 보내고 싶어. 오늘 나한테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죠. 그냥 정말 죽은 것 뿐이고. 샌프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라고 나와 아는 조율리표였다. 근데 이게 진짜 조율리표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아무리 안 친해도 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부인 죽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정말로 불쌍하다 느끼거나 연민감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내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이 문장 할 때 나하고 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겠지. 어쩔 딱 그거야. 진짜로. 그렇잖아. 각자 뭐 친한 관계도 아닌데. 야 니네들 생각해봐. 나 우연하게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누가 옆에 앉더니 갑자기 자기 과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뭐야 왜 이래? 여기 어머 어떡해요 그런 일이 막 이럴 거야? 안 그럴 거잖아 우리도. 그죠? 안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해봐. 전철을 타 아니면 버스 탄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번 인사해봐. 그러겠지. 이러거나 이럴 거 아니야. 난 해봤어. 옛날에 한번 그냥 해봤어. 너무 그때 여자친구하고 그냥 헤어지고 막 직장 안 되고 막 친구하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사랑을 보고 싶어서 전차 탄 다음에 그 선수한테 선배 다 미쳤다 그랬어. 뭐라느냐 왜 그러냐. 난 초장을 쳐다보더라고. 근데 슬슬 피해. 자리는 편하게 했는데 뭔가 더 외로워진 느낌? 사람들이 우르르 피한 걸 내가 딱 2번 봤어. 그럴 때 한번 살짝 벗고 옛날에 한번 누가 전철 탔는데 갑자기 비틀비틀거리더라고. 그러더니 에렉 하고 토한 다음에 내려버렸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 사람들 두루룩 그리고 나도 피했죠. 와 대박.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피할 줄 몰랐어. 대박이었어. 좋아하려고. 아니 토하고 자기 내려버리면 어쩌라고. 출근해야지. 어이가 없네. 그런 게 이기적인 거야. 그런 게 개인적인 거고. 카페가 된 인파운딩이라 쳐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털 것 같으면 전철 타기 하든지 아니면 토하고 타든지 안에서 토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자, 아내는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2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여름은 이해할 수 있어. 대천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근데 포도철에 안양 간 거하고 딸기철 수원 간 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야 수원이 뭐 딸기 유명해? 아니잖아. 그런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는 안 나올 거야 시험에서. 자, 겨울에는 경제도 가고, 가을엔 경제도 가고. 요새는 경제 안 가지 가을에 잘. 옛날 수학여행 많이 갔던 데니까. 밤에 함께 영화 구경, 수교하다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둘이 친했다는 얘기야. 무슨 병환이었던 거야? 아니 조진석에게 물었다. 급성 내막염이라고 이상을 했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고 급성 폐렴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에 급성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을 죽고 말았습니다 얘기한 거는 안타깝다는 거지. 안 그러면 한 번만 얘기가 끝내야 되니까. 사내 고개 들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게냐 눈치를 보냈다. 그 얘기는 뭐야? 아 이거 듣고 싶지 않은데? 우린 그냥 빨리 도망가는 게 어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단절감이지.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내가 여기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도망갔을 거라는 거야.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처갓집이 어딘지 모르는 게 말이 돼? 2년 동안에?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이 그런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000원 주더군요. 난 두 사람 만나기 전에 얼마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에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 나오는 희끈의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넘기지 마봐.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왜 자꾸 반복하는 거야? 어쨌든 다른 변명이죠, 변명. 그냥 변명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아내의 시체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당연히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각자의 심리 상태와 연결된 문제는 나와. 물론 아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떨어져. 거기서는 나 아니면 사내하고 연결된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건 그냥 확률이고. 자 240쪽. 학생들이 해고 싶어하고 톱으로 머리 자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정말 그럴 거고 이렇게 걱정되면 팔지 말았어야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네, 아니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잖아. 말 그대로 이런 거가 똑같다고. 성적이 안 나왔다 엄마가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 굳이 거기다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잘할 건데 그럼 대화가 안 나오잖아. 그치? 죄송해요 하면 엄마가 이랬었지. 죄송한 짓은 뭐하래 이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입 다물기 제일 편하다는 거야. 아 제 경험 아닙니다. 제 경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제 경험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자 사원이 닭고항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라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책감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의논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다 써보고 싶은데요. 왜? 그래야지 아내를 팔았다는 죄책감은 조금 벗어날 거니까. 거기가 포커스가 있는 거야. 쓰세요.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왜? 방금 전까지도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싫은 거지. 함께 있어 주세요. 사내가 말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사내는 우리와 만나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여전히 힘없는 음성을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1,000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다른 쪽으로 웃고 있었으며 나는 도망가느라게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어버렸단 말이 악센트 말이 알고 주먹을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신민리거리처럼 축구 한탄했고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 피우며 반짝이 일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라고 보고 있었다. 그럼 지금 A에서 뭘 보여줘? 사내는 따로 놀고 있고 나도 따로 놀고 있고 안도 따로 놀고 있잖아.
반전이지. 파턴이. 모든 포커스가 계속 여기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소설이.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 도드리표처럼 뭐가 반복된 느낌이에요. 이야기들이. 처음에 안 하고 내가 만날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내를 붙였어도 그 느낌은 여전히 똑같잖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 지금 중국집에서 거리 나왔을 때 모두 취했고 이렇게 돈 쓴 게 뭐가 멋있게 쓴 거야. 전혀 멋있게 쓴 게 아니잖아. 그냥 술 먹고 땡. 이런 거지.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고 아니만 하고 어디로 갈까 나도 그대로만 흉내냈다. 하지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목표지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오른쪽에 그 핵심 꼭지에 보면 나오죠. 거리에서 인물의 모습. 나와 안 사내는 거리에 나오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걸 하고 있으며 소리에만 무의미하게 흉내내고 있다. 그걸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어딘데? A다운. 함께 길거리 걷을 뿐 이들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갖지 못하고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방향성을 상실한 현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거죠. 방향성이나 이런 목표의식이 상실된 모습인 거죠.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내도 그렇고 사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팔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팔았다면 이 돈을 왜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 다음 아니 대학원 자체를 다니면서 도대체 구현하고 싶은 게 뭔지 안 나왔잖아 하나도.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42쪽. 자, 중간에 주거리인데에서 거의 이제 끝나오죠. 하늘은 나와 아내에게 넥타이와 귤을 사준다. 갈 데가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서 화재 현장에 가서 불구경을 한다. 그것에 나와 아는 또 의미 없는 데는 아니고 사내는 남은 돈을 불 속에 던진다. 사내에게 돈이 떨어지자 나와 아는 사내와 헤어지려고 하지만 그는 혼자 있기 무섭다며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를 간청합니다. 사내 월급 척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세 사람은 여관으로 향한다. 이 여관은 거의 마지막 점이죠. 여관에 들어서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는 했다. 생각해봐. 극장에 들어갈 때는 어쨌든 극장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잖아. 근데 극장에 있는 프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에서 보여주는 거는 방향성의 상실, 이걸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근데 방향성 상실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세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연대감이 없는 사이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친구였고 위로도 가능하고 연대도 가능하고 공동체적이면 뭔가 얘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사이니까 방향성의 목표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거죠. 자,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비좁았던 틈이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가 넓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압박받잖아.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여관이나 이런 데 비하면 뭐 할 거야? 아니면 중국집에 아니면 술집에 거기 안에서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거리로에 있으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다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지. 자,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그럼 디귿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절 이거잖아요. 벽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리고 개인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자,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그 얘기는 뭐야? 싫어요. 이거 돌려서 얘기한 거죠.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 싫어요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B에선 뭘 원하는 거야? 연대감을 원하는 거지. 혼자 주무신 게 편할 거예요. 뭐 한 거야? 난 연대하기 싫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복도에어져 사원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들어갔다. 각각 들어갔다는 건 결국은 뭐야? 연대감이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 나온 것처럼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다. 타인에게 무식임했다. 그 다음 개인화되었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파트너도 사드가 높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해요.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난 연대하기 싫어. 이런 거지. 자,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백 때에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이름 쓰고 나서 사원이 가져나오는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에 뒤집었었다. 그럼 가에서 보이는 게 뭔데? 단순 익명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는? 진실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가에서 보여주는 거는 사회 자체가 이미 이런 진실성이 없는 사회라는 거야. 서로 불신, 믿음이 없는 거지.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니 나를 일찍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봐. 그 양반 죽었어야 하고 그 양반 역시 죽었어야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죽을 걸 예상. 그렇지. 아니 예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제일 나쁜 사람이야. 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버려뒀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니 처벌받을까?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말만 가지고만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살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중에 그냥 나중에 예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말은 어쨌든 아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는 거야. 100% 아니더라도.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근데 왜 속삭여 이거? 어차피 지금 둘밖에 없는데. 누가 죽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 지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갔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귀에다 속삭일 필요가 없지.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속삭이는 것 자체가 주변이 모를 거니까 그냥 빨리 튀자는 얘기지.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는 거는 이기적, 개인적 이거죠 결국에는. 연대가 됐다면 뭐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은 다음에 사고 처리를 뭔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경찰서도 뭐 같이 가서 뭐라도 얘기해주거나 그럴 건데 그냥 도망치잖아. 자살이죠? 물론 그렇겠죠. 물론 이게 마지막까지 볼 때 진짜 자살인지 아닌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뭐 추리소설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오른쪽에 신곡에 나오죠. 여간의 벽으로 나눠진 방들의 의미. 여간의 벽으로 나눠진 방들은 소외되고 단절된 인간의 사회 공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하고 안하고 사내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그 전에 나오는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러우며 여간 안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즉 거리에 있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어쨌든 여간을 가면 목표를 찾았으니까 그때 좀 안도하는 거지. 인물들은 같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벽으로 나뉜 방으로 들어가면서 각자 연대감을 상실하고 개별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인의 심적 방황이나 인간소외나 또는 목표의식이 없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의식이나 개인이나 파표나 이 단어가 배제되고 나오는 건 불가능해. 여기 3번이 모든 초점이 거기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자, 244쪽. 이제 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렸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네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네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디디었다. 실제로 개미가 네 발을 붙잡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자리를 옮긴다.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찔림이야, 찔림. 말 그대로 양심에 약간 찔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차라리 도망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인간미가 상실된 인간은 아니란 얘기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끄러움이나 이런 마음 정도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3명 중에
아니 제일 나쁜 거야.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나는 뭐하니까? 이 사람이 죽을 걸 미리 예측한 사람은 아닌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하다는 사람은 아니고. 밖에 이른 아침에 사랑이 내리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빠른 걸음을 여관에 떨어놨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근데 짐작을 했어도 할 게 없고 짐작 못했어도 할 수 있는 건 없지.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이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면 계속 같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혼자 두면 당연히 죽지. 그러니까 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는 최선의 변명인 거지. 최선의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고 그런 말이 되는 거야. 난 그 양반이 죽으려고는 짐작도 못했으니까 약을 호분히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나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을 나에게 물었다. 기명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나도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울였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그 뭔가가.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늙어버렸다는 거는 진짜로 늙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자본주의나 또는 물질주의나 또는 개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느낌인 거지. 너무 우리가 도시에서 개인적 삶에 익숙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늙음이지. 얼굴에 노안이 아니라. 뭐가요?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면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그 말은 뭐야? 희망이 좀 있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 최소한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좀 느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나름 괜찮잖아요. 자기 위험이면서도 나름대로 긍정도 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긍정적인 인간을 변모했다는 뜻은 아니야.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거거든. 자, 그가 내게 소문을 말했다. 이건 뭐야? 마지막 악수하고 여기서 이제 서로 헤어졌다는 거지. 헤어집시다. 재미만 보세요. 무슨 재미를 보라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나도 그의 손잡은 말했다. 우리 헤어졌다. 마침내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에 달려가고 버스에 올라서서 창로 내다보니 안에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이 소설의 정말 맨 마지막 결말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지는 걸 통해서 보면 헤어졌잖아요. 이 헤어짐은 이걸 의미하는 거지. 둘이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거지. 왜? 이름도 안 물어보고 주소도 제대로 모르잖아. 연락처도 모르고. 우연하게 만약에 두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또 혹시나 마주쳐. 하지만 그래도 뭐 할 거야? 그냥 모른 척 할 거야. 아니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예, 뭐 가던 길 가죠. 이러고 말 거야. 서울도 넓어서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렇게 자주 안 만나. 헤어지면 얘네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자주 만나겠어? 뭐 맨날 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동네면 뭐 같은 아파트나 이러면 뭐 지나가다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자주 못 보지. 굳이 뭐 연락해서 보지 않으면. 혹시나 나중에 뭐 동창회 같은 거 한다면 보겠지만 요새 그렇게 동창회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는 거 같아. 네, 보면. 그거 각자 알겠죠. 야,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그렇잖아.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같은 중학교 나오고 이랬어도 서로 연락 안 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어쩌라고? 그냥 지나가잖아. 물 보라고 초등학교 때 한
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연락 안 하는데 갑자기 우연히 신혼들 만나서 엄마 너무 반가워 뭐 이럴 거야? 그게 더 어색할 것 같은데? 더 이상할 것 같고? 그렇게 반가운 사이면 그 전에 계속 꾸준하게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런 거죠. 이게 남자들이 언제 느낀 줄 알아? 신체 검사 받을 때 어색함. 그러니까 한 2년 3년 만에 애들 아니면 중학교 애들 우연히 거기 신체 검사장은 같은 주소 갖고 있는 애들끼리 신체 검사를 같이 받아. 그러면 아는 사이인데 아는 척하기도 뭐고 아는 척 얼굴은 분명히 받는 사이인데 인사하려고 할까? 됐어 뭐래 이런다고 다들. 나도 그랬고.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같은 애들끼리 같이 가고 누구랑 또 인사할까? 됐어 그때도 안 했는데 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는 잘 모르겠어.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내가 여자 아니잖아. 너네 신체 검사 안 받을 거잖아. 내가 그건 모르지. 그렇지 않을까? 나이 먹으면 그거 잘 못 만나요. 저도 친구들한테 1년에 한 2-3번은 연락하는데 맨날 한국인 특유의 그런 말인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보자. 그 나중에가 진짜 한 지금 중고등학교 나랑 같은 반이고 뭐 같이 했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뭐 같은 학교 아니지만 잘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한 그렇게 친구하고 얘기해서도 한 거의 5년 못 봤어. 맨날 다음에 봐야지. 시간이 안 나와서. 자, 그래서 이 파편화되는 사회의 오전이 끝나는 거죠. 자, 246으로 넘어가 보세요. 학습활동 1번. 학습활동 1번은 발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주거리에 빠져있는 화재 현장의 이야기는 나올 일이 조금 떨어져.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선술집에서는 이게 나오잖아. 내가 우연히 아내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의미 없는 대화를 한다. 그 다음 중지 요리집.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고 이야기한다. 이것까지는 다 내용이 나오니까 하는데 화재 현장은 주거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올 일이 좀 떨어진다는 거야. 생사는 불구경하며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사내 남은 돈을 부스에 던지고 두 사람이 하룻밤만 있었다고 관청한다. 이게 원래는 화재 현장 자체가 줄거리를 빠지는 게 아니면은 이 불 속에 던진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 줄거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좀 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여감. 세 사람 방을 따로 잡고 각자의 방에 들어간다. 다음날 아침 아는 나에게 사내가 죽었다고 말한다. 자, 근데 2번. 선술집에서 나와니 나는 대화의 특징을 적어보자. 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우인. 이거죠. 그래서 나와는 각자 자신이 알고 있거나 느꼈던 것만을 주고받으며 모호하고 불분명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는 서로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로 의사소통과 인간적 유대가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뭐냐면 대유법이라는 얘기죠. 이들의 자체가 현대인 전체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지금 전체의 대유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시험에서 대유법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냥 풀어나오겠지. 표현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렇게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세 사람은 중국집을 나와서 어디로 갈까? 라는 말을 주고받는데 이를 통해서 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말해보자.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목표지도 없고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사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니 처한 태도는 딱 하나죠. 무관심. 도망. 이거잖아. 그 다음 활동상 세계방이 지닌 의미. 단절감. 이거잖아. 그래서 세 사람이 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 행위를 통해서 인간적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란히 붙어있는 세 개의 방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무장한 현대의 모습을 의미한다. 근데 이 개인주의의 기본 본질은 뭐야? 물질. 이게 먼저 깔려있는 거지. 물질 없는 사회 속에서 결국 개인주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나 이런 거보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53년 정도의
전쟁 끝나고 64년까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사이에 이미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자기 것, 나, 우리 그 우리는 누구까지만? 내 가족까지만 이런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시대야. 각자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만 김소옥의 이 작품은 내 단점 위주로 가는 거지. 자, 개미에 대한 나의 뜻을 바탕으로 개미가 의미하는 말을 말해보자. 나는 개미가 자신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리를 피하는데 이런 나의 행동에는 사내를 그대로 죽게 놓아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치가 담겨있고 여기에는 사내의 죽음에 연관되지 않으려는 나의 심리도 반영되어 있다. 왜? 얘한테 잡히면 가치를 느껴야 되잖아. 안 잡히면 가치 안 느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개미는 자살한 사내의 분신이자 나의 양심을 의미한다. 개미는 그래서 외부 지문 빼서 시험에 좀 잘 나와. 개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글을 보여주면서 뭐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치나 이렇게 해서 나온 기출 문제가 이 문제는 좀 많아. 학교에서 뭐 그렇게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활동사. 다음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인데 나오죠. 60년대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추구한 시기였고 이때 우리 사회는 경제개발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지.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은 인간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사람들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삭막한 도시 속에서 점점 뭐한다? 개인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게 익명성이거든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옆에서 누가 죽던지 말던지 어쩌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작가가 등장인물들을 익명적인 존재를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힘과 안, 살인한 피하는 개성이 상실된 인간의 익명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뭐야? 개성이 있다는 얘기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개성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혹시 부른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반대로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징어 게임 이거 잘 보여주잖아. 각자 누가 죽던 중요한 게 아니잖아. 1번이던 2번이던 그냥 이렇게 취급될 뿐이잖아. 물론 저도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자, 즉 특별한 이름이 없이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개인화된 존재라는 점과 이들의 만남이 의미 없는 의사통에 가능한 만남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2번. 이 작품의 제목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해보자. 그래서 시간, 공간, 접의 경우 삼은 이유. 서울은 공간, 겨울은 계절, 64년은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근대화의 병폐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보는데 가장 절정이라는 거지.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도시이다. 왜냐면 서울이 가장 뭐 할 거니까? 발전이 가장 잘 됐을 거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발전이 너무 크다는 거지. 지금도 이건 문제지. 지금 조금 빠졌다고 해도 1000만 명 조금에서 빠졌어도 전체 인원이 5천만에서 거의 1000만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5분의 1이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서울에 이렇게 집중된 게 누구 탓인 줄 알아? 사냥? 여기 나오는 독재 때문인 거야. 박정희 때 이거 실시했거든. 박정희 때 이제 사람들 모아서 노동력 이제 그 집중한다고 수도권 정부 일부러 집중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60년대부터 서울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막 몰리고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체 엄청 복잡하잖아. 지금 거의 10% 넘어가잖아. 이제 막 GTS까지 이제 깔리면 더 날려야지. 수원까지는 일단 혜택이야. GTX만 보면. 근데 진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원역은 무조건 지나가잖아. 하지만 우리 뒤에 수원역이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우리 내 집이 딱 수원역에 있어야지. 내가 멀리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같은 수원역에서도. 지금 막 평택까지 난리야. 막 빼달라고. 막 평택 막 지금 화성 저희도 제발 빼주세요. 저희 집값도 올라야 되니까요. 다들 지금 그게 현안인 거야. 그쪽 라인은.
이미 동탄에 들어간 거 확정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더 이상 집값 오를 데도 없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집값이 말이 안 되게 너무 올랐어.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도 막 10억씩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 이런 정도니까 이제는 뭐 3, 4%하고 집 사겠어? 3, 4억짜리 집이 없잖아. 니네 집 주변에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직장 취직하면 뭐 한 3, 400 벌어갖고는 평생 집 못 사. 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 찬영이는 이러는 거 같아. 엄마 찬스. 내게 엄마 찬스가 있으니까. 설마 아들인데 보통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엄마하고 타협하면 되겠죠? 자, 64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 군부 독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이 전개된 시기이다. 하지만 여기서 정치와 연결된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경제와 연결된 거 위주로 갈 거고. 근데 전체적인 시대를 따지면 그런 시대였다로 가지만 여기서 정치의 길을 나무리는 크게 없어요. 그 다음 겨울은 추위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삭막하고 암울한 계절.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놔. 겨울에다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잘 보여주는 계절. 왜? 추우니까 주변을 볼 필요가 없잖아. 나만 신경 쓰는 계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계절이 딱 겨울이 보여주기가 되게 좋은 조건이 딱 나온 거예요. 자, 248쪽. 자, 서울의 1964년 겨울이 낳은 쇠야 고독. 이답게 60년대 서울의 배경을 근대자본주의 사회에 겪고 있는 현재의 고독 방황을 소설인데 김성중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와 산적 표현, 냉소적인 어조는 인간의 고립과 소외나 이 작품의 주제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징만 동그라미. 왜냐면 중간중간 사건 하나하나 자체가 지금 뭐 파편화, 개인화 또는 뭐 단절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상징과 연결되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 작품은 9,000명상의 공부하는 나와 대학원생 안 그리고 서도 외편한 사내가 우연히 만나 하룻밤 함께 보내며 있었던 애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럼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내하고 아내 성격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야. 이들 도시도 우연히 만난 지극히 개인화된 존재들이며 특별히 이름이 없이 기만 사내로 불릴 뿐이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서로 마음을 나눈 소통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 가치색이 없으며 서로의 관계 또한 단절돼 있다. 60년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기는 근대화의 병폐, 자본주의 모순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다. 나와 안과 사내는 현실에 활동하는 질서에서 소외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서울이라는 문명화된 도시에서도 느끼는 것은 절망감, 권태뿐이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본다면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내하고 나는 확실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2064년 겨울은 4.19 혁명, 5.19 군산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60년대 혼돈 상황에서 고립되고 파편화된 대로 현대인간의 소외의 양상을 침울하고 짜임새게 그렸다. 그러니까 64년의 시간이 의지가 꺾이는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군부독재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는 거지. 왜냐면 연대할 때는 의지가 짙고 이럴 때는 뭔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경 쓰고 이런 건데 꺾이면 그다음부터 할 게 없으니까. 자, 밑에 김성의 혁명, 감성의 혁명 김성욱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체 특징은 별표. 요건 나올 거야. 정렬과 유사한 통사문제 반복을 하는 거는 그만큼 뭐냐면 운율을 준다는 게 아니야. 같은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인물의 상황을 시적 표현으로 비유한다.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있고 다른 쪽 눈으로 웃고 있었다. 참신하고 인상적이게 사용한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볼 수 있어. 밑에 이제 뭐 극장에 나온 데처럼 뭐 참신하다라고 비유되는데 사내는 왜 한쪽 눈으로 울고 있고 한쪽으로는 왜 웃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 울고 있는 거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지만 한쪽에 웃고 있는 거는
혼자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누군가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에는 좀 뭐 할 거니까. 안에 있을 뿐만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모순된 건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지. 자, 저 친구는 내일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